제가 오늘 강연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책인데요. 지난해 8월에 일본인 심리 상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그 타이틀에서 보듯이 일본인에 대해서 좀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을 한 책인데요. 이 심리학은 과학이 되려고 애쓰는 학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실험이라든가 통계를 중시합니다. 근데 일본에 대해서 많은 책이 나와 있는데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조금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일본인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좀 더 인용을 한다면 어떨까라는 이제 취지에서 한 2년 정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의 온라인 강의 세리CEO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본인 진짜 속마음이라는 타이틀로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びっくりまさかここまで来るとはな思っておらんかったな。 태풍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怖いですよ。怖いよ。だから一番に来ました。 자, 이 인터뷰 영상은 제가 2012년에 특파원으로 있을 때 8시 뉴스에 리포트했던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2년 태풍이 왔을 때 이재민들의 인터뷰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이재민이거든요. 근데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놀라웠고 무서웠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표정 보시면 되게 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분의 인터뷰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밝은데 화날 정도죠. 이렇게 좀 해맑다 할 정도인데, 그래서 어쩌면 이제 말하고 그다음에 인터뷰 내용하고 되게 엇갈립니다. 이제 부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조간을 체크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야근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메인 뉴스 모니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온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이제 괴로워하는 표정의 인터뷰가 없냐.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니까 그런 뜻은 결국 뭐냐면 기자가 이제 게으른 거 아니냐, 인터뷰에 ABC도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이었는데 저로서는 그때 좀 억울했죠. 왜냐면 그런 인터뷰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도 저렇게 이제 괴로운 상황에 웃음을 짓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한테는 더 이상했겠죠. 그래서 불가사의에서 재패니즈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태연한 표정을 짓는다,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자들은 실험하고 통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신데 폴 에크만 교수가 이제 실험을 하죠. 미일 비교 연구를 하는데요. 신체 절단 같이 아주 끔찍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미국과 일본 사람들의 어떤 반응을 살펴봤더니 미국은 역시나 이제 굉장히 괴롭다, 보기 힘들다 이렇게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는 데 비해서 일본 분들은 아주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고요. 심지어 이제 적지 않은 분들이 웃는 경우도 이제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 에크만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본인에겐 강한 감정 표현 규범이 있다. 뭐냐면 감정을 억제하고 은폐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좀 극단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얘기를 하자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어떤 거냐면 슬플 때도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웃음을 짓는 증후군인데, 이 처음에 명명한 일본 정신과 의사의 에피소드가 이 본질을 좀 잘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20대 여성이 고민을 상담을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와서 털어놓는데 계속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이제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제가 웃고 있나요? 이렇게 반문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이제 찾아보니까 주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그 20대 여성들이 이런 어떤 경향이 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웃음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 표정 자체가 이제 가면처럼 굳어졌다. 그래서 벗을 수 없는 가면이다 해서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는 어떤 책도 내고요.
사실 근데 뭐 이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우리도 이제 가면을 쓰고 산다고 느낄 때가 많잖아요. 어떤 뭐 아버지 또는 기자, 그러니까 어떤 지위나 역할에 따라서 일정 정도 이제 연기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은데, 이런 어떤 가면을 그리스어로 가면이라는 뜻인데 페르소나라고 하죠. 이게 칼 구스타프 융이 처음에 이제 정신분석학적 용어로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건데, 지금은 문학이라든가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역할 가면 또는 이제 대외 인격인데, 이거는 뭐 누구한테나 해당이 되죠. 이제 한국인한테도 해당이 되는데, 편집하고 윤색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감정을 억제하는 어떤 규범이 강한 일본 사회에서는 이것이 적어도 우리보다는 좀 많고 좀 두껍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크게 이제 앞에 키워드 3가지로 설명을 하고요. 페르소나, 그다음에 완벽주의,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그 오해를 빚는 배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왜 이런 어떤 독특한 기질이 형성됐는가, 이런 파트로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좀 소프트하게 한다고 이걸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요. 어떤 가면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제 2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프레하고 그다음에 갸르인데, 이 코스프레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2007년에 연수 갔을 때 그 일본 그 만화 동호인들의 그 축제적 이벤트, 되게 큰 축제인데 코미케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좋아하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이제 분장하는 거죠. 근데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코스프레의 천국입니다. 뭐 1년에 이벤트가 크고 작은 건 4,000개 이상 열리고 있고요. 보면은 성별로는 여성이 90% 이상, 10대에서 20대고 그다음에 직장인이 다수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 욕망, 뭐 현실과는 다른 나, 현실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나로 변신하고 싶다는 욕망이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코스프레가 역사가 오래됐을 것 같은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원조는 일본이 아니고 미국입니다. 이제 디즈니 어떤 캐릭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하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붐을 일었고 그 시기가 1990년대 후반이에요. 이제 근데 심리학자들은 왜 그때 이게 붐을 일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90년대에 거품 경제 붕괴하고요. 그리고 뭐 한신 대지진이 있었고 살인 가스 사건, 옴질리교 사건. 그러면서 일본 전체가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굉장히 흔들거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고도 성장기를 살던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분출된 것이 바로 코스프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로 갸르, 뭐 왼쪽에 뭐 좀 지났지만 인간이 아닙니다, 이 유행어를 한 박성호의 갸르상이죠.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눈 화장을 굉장히 과장되게 하고요. 그리고 까맣게 태운 얼굴, 뭐 어떨 경우는 좀 완전히 뭐 흑인과 비슷하게 좀 까맣게 할 정도로 하는데, 이 갸르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상 하여튼 주변의 호감을 완전히 무시한 최초의 화장이다. 물론 이제 원시나 이제 부족 사회는 있었겠지만 그 정도의 평가를 내리는데, 더욱이 이제 갸르에 대해서는 그 원조 규제를 한다는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대인 지각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과감하게 이제 마이웨이를 부르짖었을까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크게 2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요. 일단 보시다시피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과감할 수 있었다, 이게 익명성을 들고요. 그리고 2번째는 그 당시에는 대세였다는 거죠. 이제 대세였고, 그래서 이제 여고생들한테는 또래 집단의 평가가 워낙 중요하니까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1-2명이면 뭐 그냥 무시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나라고 분석을 하고요. 근데 역시 이 갸르가 출연한 때도 90년대 후반입니다. 물론 지금도 일부 뭐 갸르 메이크업을 한다든가 있지만 90년대 후반에 정말 많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사라졌거든요. 그 전에는 뭐냐면 일본의 대세의 패션이 소녀 패션이었습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종적인 어떤 소녀 패션. 그래서 뭐 모리거리라든가 그 관련 잡지도 많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이제 갸르 패션이 이때 유행을 했는데 결국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더 이상 사회 순응적인 인형 같은 소녀는 필요 없다. 소녀는 이제 기성세대가 바라는 이미지라는 거죠. 어떤 좀 순종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바라는 이미지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사회 불안과 함께 소녀의 정체성이 흔들거렸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사회 기성세대가 원하는 대로 살아봤자 이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착한 여자 컴플렉스 같은 것이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안주할 수 없다. 근데 굉장히 세잖아요. 이게 보면 패션 자체가 센데 이걸 왜 그럴까? 이게 그럼 강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고 사실은 속은 굉장히 연약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해서 불안한 내면을 감추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프레하고 갸르의 공통된 분석, 어떤 욕망은 결국 변신 욕구인데, 그럼 왜 일본에서 유독 이렇게 이게 붐을 일었느냐? 뭐 아까 보신 대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제일 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신을 억제하는 일본 문화, 이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누르기 때문에 더 욕망이 더 강하게 자극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평가가 많이 있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매뉴얼 사회라고 합니다. 정말 촘촘히 그 규범이라든가 매뉴얼이 쫙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런 데서 일상에서 탈출해서 비일상적인 자극에서 자신을 찾고 싶은 욕망을 강하게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하마마츠 류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코스프레를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래서 변신하고 연기함으로써 희열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현상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일본 관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만화 보시면은 유독 변신이라든가 분신이 많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왼쪽에는 뭐 가면 라이더, 마징가 젯, 그다음에 세일러문인데, 임상 심리학자인 요코타 마사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자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근데 자폐가 왜 갑자기 자폐냐? 근데 자폐가 뭐 부정적인 히키코모리 뜻이 아니고 능동적 자폐, 그래서 토지코모리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건데 왜냐? 그러니까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이 이제 소모된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번아웃 신드롬 같이 소진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은둔하다시피 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폐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일종의 일단 주기처럼 자신이 소진된 다음에 다시 충전하기 위해서 자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은둔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하게 사이클이 필요하고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분은 분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되실 텐데, 그러면 그 유명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 보면은 남자들은 쉴 때 자신의 동굴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동굴이 TV를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 방에서 뭐 멍하게 신문을 보는 걸 수도 있고 게임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런 식처럼 이제 충전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완벽주의자입니다. 뭐 일본인의 그 철저한 완벽주의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완성도도 100%가 아니라 120%를 추구하고, 또 처음 하는 일이라도 결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뭐 강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거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긍정적 측면을 보면은 뭐 일본이 세계 넘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죠.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철저하게 완벽을 추구하면서 세심하고 꼼꼼한 일처리.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도요타 자동차의 카이젠 하면은 아주 유명하니까요. 끝까지 이제 정말 그 조금의 그 미스라도 흠결이라도 계속 개선을 해서 결국 이제 완성도를 계속 높이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일본이 넘버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죠. 근데 부정적 측면은 뭐 90년대 이후에 일본이 이제 한국으로부터 뭐 한국한테 캐치업 당했다, 이제 일본식 표현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일부 업종에서 따라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제
워낙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산업 쪽에서는 분석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 정신과에서도 그렇고요.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박이 되기 쉽다는 거거든요. 이제 특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않을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렇게 썩 그렇게 좋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스크하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이런 걸 회피한다. 근데 이게 특히 이제 뭐 일보다는 일은 뭐 워낙 긍정적인 부분이 많으니까요. 근데 인간관계 쪽에서는 완벽한 인간관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상처받기 쉽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완벽한 게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되게 민감해지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아예 관계 맺기 자체를 두려워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병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문화병이 이제 대인 공포증이거든요. 일본에서 처음에 보고가 됐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세계 정신협회, 미국 뭐 정신과협회 이런 데서는 영어 그대로 이제 일본 발음 그대로 영어가 이게 됐거든요. 타이진 교우소라고 그대로 됐을 정도로. 근데 문화병은 이제 특정 문화에 많이 나타나는 어떤 병리 현상인데 저희도 한국도 이제 문화병이 있죠. 그 화병이라고. 화병은 아주 대표적인 걸로 이제.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것이 육체적인 것으로도 나타나는. 그래서 그 문화의 특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또 이제 히키코모리도 일본 발음이 그대로 영어가 됐습니다. 히키코모리로 됐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근데 한국도 역시 히키코모리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대인 공포증 환자도 많은데 근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인중 박사라고 동남정신과 병원 원장님이신데 우리나라 히키코모리의 그 전문가 1인자시거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에스프레소고 한국의 히키코모리는 카페라테다. 그러니까 증상이라든가 그게 이제 굉장히 일본이 훨씬 심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진하고. 왜 그럴까? 저희들도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 이거는 제 분석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의 어떤 분석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자존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국인은 근자감 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정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이런 대인 불안을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근자감이 생겼느냐 하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뭐 굉장히 가족 중심적인 어떤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굉장히 자존감을 이렇게 키우는 어떤 교육 육아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상관없이요 일단.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이게 무슨 그냥 그 심정적으로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선영 박사 2012년에 이제 고려대상하고 와세다생을 이제 비교를 했어요. 자존감 척도라고 이제 어느 정도 검증받은 거죠. 그래서 척도를 했더니 자존감 높다는 이제 일본인의 평균치가 한국인 평균치보다 낮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이냐? 여기 이제 그래서 이거는 다른 연구인데 일본인과 캐나다인을 연구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표준 곡선, 이제 표준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일본인 평균이 31.1입니다. 치수로 척도로 보면요. 근데 이 캐나다인은 왼쪽인데 캐나다인의 평균은 39.6이에요. 그럼 일본인의 평균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캐나다인의 여기 보면 한 10%에서 20%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럼 한국인은 그 캐나다인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냐고 그러면은 캐나다인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든요. 보통 대체로 많은 연구에서 어떤 연구는 캐나다인보다 더 높게 나오는 연구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근데 이제 이 척도라는 게 물론 이제 주관적인 그런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 지나치게 겸손을 강조하기 때문에 겸양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척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건 이렇게 좀 낮게 좀 비하에 가까울 정도로 좀 그런 게 있다라는 자기 비하에 가깝게 그렇게 연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존감 차이로 빚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긍정적 환상이란 건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왜곡하는 어떤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제 먼저 자기가 평균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이제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 애는 천재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로또 같이 이제 운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로또를 살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낮은 확률인데. 그리고 이제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암 발병률 같은 경우 65세 이전에 사실은 한 50%에 가깝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가 이제 앞으로 암에 걸릴 거다라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성향인데 과대망상이냐? 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신 건강과 사회 적응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보다는 약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특히 이제 성공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가 되고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노력과 인내심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 일본인의 긍정적 환상은 어떤가? 이게 90년대 전까지는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성향으로 받아들여졌었거든요. 근데 연구를 했더니 90년대부터 이제 문화심리학 연구가 꽤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일본인은 긍정적 환상이 없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라든가 능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비하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문화심리학자인데 그 헤이즐 마커스하고 시노부 기타야마 이 교수가 이 긍정적 환상이 없는 것은 동양인의 보편적인 특징이다. 서양인들이나 있는 것이지 동양인은 없다. 그랬는데 이게 다시 뒤집힙니다. 연구를 했더니 동양권의 한국인은 아주 긍정적 환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쩌면 거의 서양보다 더 강하다 할 정도로 나타나서 이게 다시 뒤집히죠. 그리고 좀 더 연구를 했더니 일본인도 긍정적 환상이 있는 겁니다. 뭐냐? 그 아까 외모하고 능력에는 그렇게 내세우지 않지만 일본 사회에서 중시하는 미덕인 배려와 친절, 성실함 등에서는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다, 배려심이 깊다, 이렇게 이제 항목에는 체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시하지 않는, 결국 맥락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냐면 개인이 아닌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환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일본인은 우수하다, 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집단 유능화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よかった。お天気すごい良かった。あ、よかった。じゃあよかったね。うんそうそうそう。いいなぁ。そういうのこうでもあるんでね。いいよね。久々に初めて行った。そうなの？そう。へえ。そうなんだ。すごい楽しい。 자, 이 세 번째 키워드는 이제 배려인데요. 뭐 보시면 이렇게 좀 수다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평범한 일본 여성들의 대화거든요. 제가 아는 한류 팬들 두 분이신데 부탁을 해서 그 세리시오 동영상을 해서 촬영을 했던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배려에서 한국과 일본의 서로 다른 어떤 배려의 그 개념 때문에 서로 오해를 빚는다는 건데, 그 일본인은 세계에서 가장 맞장구를 많이 치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전화 걸 때는 상대방이 안 보이니까 더 많이 치거든요. 그래서 2, 3초마다 한 번씩 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맞장구를 많이 치느냐? 배려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치면 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장구를 잘 치는 여성에 대해서는 맞장구 미인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런 것처럼 다다익선. 근데 우리도 역시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치면은 오버한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들갑 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은 반대 의견에도 맞장구를 칩니다. 81%가 치거든요. 근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에는 거의 맞장구를 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맞장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원활한 인간관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장구는. 하지만 한국인은 맞장구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호응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맞장구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일본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아마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이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일본인의 걱마음은 상대방을 배려한 화이트라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좀 곤란해할까봐, 상대방 체면이 깎일까봐 앞에서는 일부러 이제 좋은 말로 해주는 거.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오해를 많이 빚는 쪽인데 뭐 이중적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특히 많이 오해를 빚는 게 요 밑에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상대방한테 오늘 뭐 약속에 나올래라고 물어봤을 때 일본인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이거는 무조건 부정이거든요. 안 가겠다는 의미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긍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거 뭐야 이렇게 왜 약속 안 지켜 하고 서로가 오해를 사는 경우가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죠. 이 두 가지. 결국 맥락이 다른 것인데 서로가 이제 잘못 오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킨십하고 프라이버시 이런 쪽도 굉장히 오해가 많이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스킨십 같은 경우 일본인은 스킨십을 그렇게 정말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제 근대화 이제 개화기에 웬만한 서양 것은 다 받아들였는데 지금도 악수는 잘 안 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신체 접촉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부딪히는데, 뭐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 것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거나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한 사이라도 거리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친해지면은 서로 이제 이것저것 많이 꼬치꼬치 캐묻고 막 이렇게 허물없는 사이가 된다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결코 허물없는 사이라는 건 없다라는 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이 계속 아무리 친해져도 20, 30년간 친해져도 거리를 두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외감을 느끼고, 이에 반해 이제 일본은 한국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좀 오해를 빚기 쉬운 파트죠. 그리고 이제 와리깡 각자 내기죠. 이제 더치페이인데 이것도 뭐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는 한턱 내기를 하잖아요. 뭐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근데 일본 사람들 이것이 별로 평등이나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좋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까지 생각할까 싶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상하 관계에서는 한턱 내기 하는 게 당연하다. 부장이 뭐 부원들하고 있을 때 한턱 내는 건 괜찮지만 친한 친구 사이에 한턱 내기를 하면은 상하 관계가 조성된다는 거죠. 뭔가 마음에 빚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친구를 만나도 그 평등한 친구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턱 내기를 안 하고 와리깡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평등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 일본식 배려하고 한국식 배려에는 굉장히 충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문화적 맥락이 다른 거죠. 맥락, 이제 컨텍스트가 다른 건데 똑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행동이라도 다르게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고맥락 사회라고 그러거든요. 맥락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저맥락 사회는 거의 말과 뜻이 거의 비슷한 일치하는 경우인데 일본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또 해석하는 것이 전혀 다른 고맥락 사회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큰. 그래서 일본인 같은 경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실제 표현을 할 때 자기 감정의 몇 분의 1 정도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끼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증폭을 하거든요. 곱하기 이제 뭐 10을 하면은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구나. 저건 지금 어떤 상태구나 해서 일본인끼리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나라 이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한테는 그게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에다가 어느 정도로 곱해서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하는 게 스트레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감정이 아주 솔직하고 굉장히 직설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우리가 봤을 땐 그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인은 그럴 때 저기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약간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물없는 사이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 그렇지만 그건 조금 뭐 소리하죠 또 이러면 이건 무조건 안 된다는 건데, 이것도 긍정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쉬운데 이것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챕터로 가겠습니다. 동영상 하나 또 보시죠.
電車の本数が半分以下に減ったため、ホームや構内に人があふれることを想定し、入場規制を行っていたのです。 자, 이 영상은 뭐 3.11 대지진 직후에 있었던 그 길게 선 줄이죠. 뭐 당시에 교통망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지하철이라든가 뭐 전철 운항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1km 가까이 이렇게 뭐 줄을 선다든가 그런 모습인데, 저도 그때 이화태현이라든가 그쪽에 취재를 갔었는데, 현장에서는 이제 기름 공급 주유소에서 이제 공급을 제한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피해 지역인데도 한 2km 이상 길게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건 뭐 질서 의식 이런 말이 당장 생각나는 게 아니고, 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어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율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럼 왜 이렇게 일본인은 이렇게 질서, 규칙을 잘 지킬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겔판트를 비롯해서 33개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일본과 한국도 포함이 됐고요. 그래서 그 제목이 유연한 사회냐, 어느 사회가 경직된 사회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한국과 일본 모두 경직된 사회로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에 참여했던 성균관대 김기범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지진 당시 일본인의 침착한 대응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자연재해 덕분이다. 일사불란의 통제에 따라야지 생존 가능성, 그래야지만 어떤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적 규범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석합니다. 이렇게 혹독한 자연 환경이 일본의 어떤 기질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생존을 위해서 어떤 집단 통제라든가 협력을 우선시했다라고 해서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이제 섬나라 근성이라고 이제 보통 일본 분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환경의 어떤 제약 또는 어떤 조건이 특유의 문화를 형성한다는 이 접근 방식이 사회생태학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뭐 많이 아실 건데, 그래서 어떤 민족의 기질은 오랫동안 형성된 어떤 구조적이고 역사적 결과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성 뭐 이런 개념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기질 형성에는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박훈 교수가 경향신문 칼럼에서 이 말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한국은 지정학적 지옥이고 일본은 지질학적 지옥이다. 뭐 일본에서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면 그 지진의 어떤 공포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일본에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진 많이 나는데 어떻게 사냐,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특히 요즘 같은데, 야, 어떻게 전쟁이 언제 날지 모르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할 때, 그 너희들이 지진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겉으로만 그렇지 사실 불안한 부분이 있고 익숙해진 부분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쨌건 한국은 지정학적 지옥이고 일본은 지질학적 지옥이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강한 공동체 의식이 형성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한 거 아니야? 우리도 과거 그렇지 않았냐라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 특히 역사학자들도 우리보다는 일본이 훨씬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최근에 그 개봉됐던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보셨을 거예요.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판기 카페 장면이죠. 이 여자 주인공의 고향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평생 이곳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아. 만나는 사람도 같을 것이고, 그리고 내 직업도 부모님 하는 일을 물려받겠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여자 주인공 미츠아는 도쿄의 꽃미남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건 뭐 근데 단순히 시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만큼 어떤 공동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야마기시 토시오 교수라고 세계적인 그 신뢰 연구의 대가이신데, 이 관계 유동성이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관계 유동성이 낮은 사회라는 건데, 관계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그러니까 맺을 기회가 많으냐 적으냐라는 겁니다. 관계 유동성이 낮을수록
그만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기회가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뭐냐면 새로운 관계를 만나는데 이제 맺는데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 관계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나 업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개성을 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튀면은 이 안에서의 어떤 조화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고 집단을 중시할 수밖에 없고 규범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갈등 상태를 지향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 관계 유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부분이, 자,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계약서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문학도 그렇고, 근데 영화 쪽도 이제 보면은 계약서가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고신뢰 사회냐? 근데 야마기시 토시오 교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사회다. 그러면 신뢰하고 안심하면 무슨 차이인가? 이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머리에 있는 그 마법의 고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합니다. 삼장법사가 이 마법의 고리 덕분에 처음에 만났을 때 손오공이 막 천방지축 날뛰지만은 그걸로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마법의 고리가 있는 상태가 안심이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힘든 일을 겪고 진짜 신뢰가 생겨서 서로의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이 없어도 서로가 이제 잘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그런 것이 신뢰다. 즉 손에 끼칠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신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거 어떤 촌락 공동체와 같은 그 어떤 폐쇄성으로 안심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야마기시 교수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또 하는 얘기가, 일본은 집단 동조 압력이 강한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오른쪽에 솔로몬 애쉬의 그 동조 실험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막대 그래프를 보고 어느 게 더 기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변에서 전혀 다른 오답을 내놓으면 주변에 어떤 내가 잘못 봤나 해서 이제 순간적으로 잘못 선택을 하기 쉽다는 건데, 이제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딱 이렇게 너무 확연하게 보이는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때 미국인은 30%가 이제 동조를 하는 잘못된 오답을 골랐는데 일본인은 50%가 골랐다. 그러면 역시 일본인은 뭐 이건, 그건 아닙니다. 보면은 실험 참가자들이 아는 사람으로 구성됐을 때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50%였던 동조율이 25%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압박을 느끼는 거는 같은 내 집단, 이너서클의 사람들한테만 느낀다는 거죠. 낯선 사람한테 대해서는 전혀까지는 알죠. 동조 압력을 별로 안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런 동조 압력을 느끼는 어떤 사례로 요 천재와 괴짜들의 일본 과학사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 보면은 1868년에 아이즈번, 지금의 이제 후쿠시마현 쪽에 있는 번인데 지역인데요. 거기서 백호대라고 사무라이들의 자제들로 구성된 군대인데 유명한 비극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투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명예롭게 죽겠다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소년들로만 있었던 겁니다. 20명이 서로 이제 집단 자결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둘이서 짝을 이뤄서 상대방을 찌르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급소를 피해 나간 거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유명한 뭐 과학자가 됩니다만 혼자만 살아남은 비겁자라는 어떤 비난을 받았고요. 스스로도 이제 평생의 수치로 삼아서 고향을 죽을 때까지 찾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단 동조 압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 압박인가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이런 사례인데, 이외에도 뭐 여기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무라하치브라든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그 압력의 수준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걸 이제 개인 정체성 쪽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면 일본은 뭐 집단주의냐? 근데 집단주의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게 그 용어를 잘 쓰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홉스테드라든가 뭐 트리엔디스라든가 해서 이제 그 집단주의,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심리학에서는 요 자기관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좀 더 과학적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상호 독립적 자기관과 어떤 문화의 상호협조적 자기관, 그래서 상호협조적 자기관이 우세한 문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뭐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독립적 자기관은 개인주의, 상호 협조적 자기관은 이제 집단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텐데요. 일본은 상호 협조적 자기관이 굉장히 우세한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제 일본인 다음에 발달 심리, 사회 심리학이라고 다카다 도시타게라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일부러 가져왔는데 이 굉장히 교과서 같은 책이거든요. 이 안에 보면 뭐 그래프라든가 정말 전형적인 이 심리학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기서 이제 맨 끝에 가서 그러니까 일본인답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제 쭉 분석을 합니다. 근데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집단을 중시하는 일본 사회에서 독립된 자기 정체성 확립은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협조적 자기관, 일본 전체적으로 어떤 상호 협조적 자기관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이 사춘기 때 자기 독립적인 어떤 그 정체성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거 이제 그 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제 집단을 중시하면서도 자기 어떤 개인의 독립된 그런 걸 갖는다는 정체성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부적응 사례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길고 긴 어떤 그 책 끝에 나오는 결론 비슷하게 아까 일본인 다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적 자기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자타 구분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기하고 타인 간의 어떤 구별 자체가 애매해서 이제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 주체로서의 의식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아이라는 어떤 자기, 나라는 게 좀 많이 빠져 있다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언어도 수동이 많고 이런 것도 어떤 개인의 자기나 독립된 주체로서의 의식이 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끝에서 이 얘기를 하시던데 동질적인 타자에 한정된 배려를 한다는 거예요. 배려가 타자가 뭐냐면 자기하고 이제 동질적인 집단에 있는 구성원에 해당된다는 건데 그래서 타자는 일체할 대상인가?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어떤 일체할 대상인가 아니면 착취할 대상인가? 차별할 대상인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고 이 착취라는 한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 쓴 거 아닌가? 이분이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약간 소름이 돋았는데 제가 요즘 마루야마 마사오 책을 좀 나름대로 되게 열심히 읽는데 마루야마 마사오가 이제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뭐 대표적인 연구자고 정치 철학자, 정치 사상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루야마 마사오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일본이 어떤 제국주의하고 전체주의로 가게 된 심리적 메커니즘이 이런 식으로 상대 국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좀 너무 일치해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패전 이후에는 그러면 이것이 그럼 뭐 어떻게 좀 변했을까? 근데 이 1940년 체제라는 책인데요. 노구치 유키오라고 와세다대 경제학과 경제 교수입니다. 유명한 교수신데 이 전시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정치 체제는 이제 55년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경제 체제를 1940년 체제인데 이것이 일본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 선단, 일본 주식회사, 그러니까 수출할 때 모두 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기업, 은행 등이 총력 지원하고 이제 상사가 먼저 진출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우호적인데 또 다른 데서는 배타적인데. 근데 이분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90년대 초반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거품 경제 붕괴된 거는 이 전시 체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전시 체제는 대량 생산 시대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이었는데 모두 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매달리니까. 하지만 90년대 이제 체제가 바뀌었다.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책을 쓰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는 그 외교 안보 전문가가 하시면 이러저런 얘기들은 안 하고 저도 이제 뭐 되게 부드러운 이야기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또 기자들이니까
제가 그 3.11 대지진 이후에 어떤 일본의 어떤 분위기가 변했다라고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딱 와서 한국에 와서 2013년에 돌아오니까 대지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조차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대지진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NHK 조사 보면은 55%가 전쟁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말 일본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전전과 전쟁 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죠. 그 전과 후로 나누는데 3.1 대지진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그래서 뭐냐면 근데 어떻게 변했느냐?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은 우수한 자질을 가졌다. 또 천황에 대한 존경심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어떤 비율이 과거의 최고조였던 19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넘어 이제 거의 비슷해졌거든요. NHK 조사 이게 5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70년대, 80년대 수준으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더 높을 정도로. 그럼 이건 왜 그렇느냐? 이 심리학에서는 존재 위협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으로는 뭐 공포 관리 이론인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심리 방어 메커니즘으로 민족적 자존심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 이제 대지진과 같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정말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자신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자존감도 지키고 공포감도 해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연구가 있었는데 사회심리학자 이제 플로레 로엔 등의 실험해 보면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죽음을 떠올리는 상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느냐 봤더니 합리적 지도자보다는 카리스마 지도자 인기가 확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심리학자들이 이런 관점에서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본인답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실제로 그렇게 본인은 그렇게 그쪽 방향을 행동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볼 때 일본 분들이 어떤 이 키워드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어떤 배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집단으로부터 배제될지 모른다, 아웃될지 모른다, 그 대상이 다 내가 될지 모른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많은 선택을 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인의 불안을 읽어야 한다. 뭐 이번 4월 뒤에 요거 PPT를 만들 때는 코이케 도지사가 선풍을 일으킬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원사이드하게 진행을 됐습니다만 뭐 코이케는 한국 사람들이 볼 때 더 극우라고 보죠. 아베는 무익이고. 그래서 일본에 있는 저희 선배는 아베 총리를 응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한데 이제 일본의 우경화는 이제 상수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이것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정하거나 그럴 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불안을 읽어야지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 특히 이제 이런 건 되게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 봐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긴 시간 고맙습니다. 예. 지금은 유연 선배님이 아주 전문적으로 일본 사회, 일본 사람의 심리를 분석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뭐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 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가 여기서 피부로 느낀 걸 이거를 통해서 이거 뭐지 이런 걸 뭔가 느낄 때마다 주변에 있는 뭐 친구나 뭐 전문가 뭐 기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토론하고 한국 사회라는 게 과연 어떤 걸까 이런 걸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좀 몇 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0장 정도의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거의 대부분 제가 찍은 건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관심이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좀 이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외교 안보 이슈나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국 언론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는 편하고 즐겁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은 뭐냐면 이 가운데에서 이 드럼을 치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데요. 네, 이게 뭐가 편하고 즐겁냐? 이거는 제가 사실은 드럼을 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때 2015년 한 가을에 여기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때 아베 총리가 3년 6개월 만에 아베 총리가 여기 와서 3년 6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제가 설마 그 다음 날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몰랐고 그래서 뭔가 큰 게 이게 다 끝난 것 같다. 그래서 뭔가 한국에서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다 해서 정말 완전 초보자였는데 한 카로스길에 있는 학원에 좀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거 공연에 나간 거는 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초보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게다가 공연 날짜는 이거 2016년 5월로 잡혀 있었지만 그 한 달 전에 갑자기 제가 북한에 좀 취재를 가게 돼서 아무것도 정말 연습도 못했고 근데 북한에 갔을 때도 좀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나 좀 기자들에게 좀 피곤해하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연습도 전혀 못했고 북한에 있을 때 그래서 취재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한 달도 시간이 안 남았었는데 근데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유연 선배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다른 분들에게 뺄 끼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안 나가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제가 원장님한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뭐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유영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 완벽주의자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됐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이 이거 자연스럽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편하다는 말이 이거 일본 말로 거의 좀 번역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대로 옮길 수 있는데 이거 편하다는 느낌이 아마 일본 말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번역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는 그거는 당연히 번역할 수 있지만 근데 이런 장면이 일본에서 아마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한 9월 달에 제가 잠실 야구장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거 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들이 같이 이거 캐치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게임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파울볼을 잡게 돼서 우리가 잡았다. 그래서 이거 캐치볼 했었는데 일본 같으면은 이거는 부모가 절대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뺄 기치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고. 이거는 게임가 끝나고 나서 하라. 저도 초등학교 3학년생인 남자애가 있지만은 저도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더 편리하게. 예. 이거는 한 2015년 4월 달에 찍은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더 편리하게 이게 곧 도착하는 버스에 뭐 여유, 뭐 보통 이런 거 표기가 시작했는데 이런 것도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누군가가 생각하면은 바로 뭐 다음 날이라도 생기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가 여기 건너편 조선일보 안에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서 다 아시겠지만 횡단보도가 엄청 큰 횡단보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도 생겼을 때 진짜 이런 거 있었으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아마 일본 같으면은 한
뭐 1년, 2년, 3년 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뭐 회의도 하고 뭐 서류도 뭐 이거 다 뭐 결제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막판의 집중인데요. 네, 이거는 2015년 11월 달에 이거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그 연결식 이거 국회에서 한 거였죠. 그때 제가 좀 우연하게 그날에 여의도에서 좀 점심이 약속이 있어서 우연하게 여기를 좀 보게 됐는데요. 근데 이 사진에서 제가 제일 주목을 했던 사람이 이 가운데에서 좀 약간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는 그 남자분인데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 그날이 한 오후 2시부터 이거 연결식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이 한 오전 11시 23분입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한 2시간 반 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봤을 때는 정말 이거는 일본에서는 못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같으면은 아마 늦어도 그 전날까지 그거야말로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고 아마 11시 23분 정도면 뭐 다 준비가 끝나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뭐 한일 간에 뭔가를 같이 하게 될 때 뭐 기자들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일본이 먼저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한국 쪽에서 좀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걱정이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한국은 막판에 집중하는 그런 정말 놀라울 정도의 집중력이 있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 됐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물론 서로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일단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인데요. 이거는 9월 달에 여기 SFCC 18층에서 했던 웨싱 기자 클럽에서 제가 찍은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3학년생 초등학교 3학년생 아들이 있는데 제가 일본 언론에서 아주 작은 애를 데리고 나간 거의 첫 번째 특파원이었어요. 여기 왔을 때는 아직 나이가 4살이었고 만으로 유치원생이었는데 근데 여기 와서 저도 한국도 마찬가지인 줄 알았는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비슷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급속히 변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특히 제가 많이 놀라운 거는 이분 같은 경우는 60 넘으셨는데도 애가 3명 있고 그리고 다른 뭐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래도 뭐 일도 포기하지 않고 뭐 많이 아마 고생도 하셨겠지만 아무튼 얀입하셨던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일본이 왜 더 보수적인 걸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여자는 이렇게 뭔가 나서지 않은 게 뭐 귀엽다라든가 여자는 좀 여기까지 이렇게 여자가 스스로 선긋기를 하는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적극적이고 근데 뭔가 여자는 여기까지 이렇게 스스로를 뭔가 뭐랄까 억제하는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더 개성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잘 제가 많이 느껴서 그거는 정말 부럽다 뭐 이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거는
온몸으로 감정 표현 뭐 이런 건데 이거는 2015년 2월 달에 제 아들 유치원 졸업식 때 찍은 건데요. 근데 이 사진에 잘 나타나는 건데 이거 이렇게 안아주신 분이 선생님이고 아 이거 뭐지라고 해가지고 뭔가 그냥 서 있는 게 이게 제 아들인데요. 이 손을 보시면은 진짜로 너무 당황하고 있는 게 잘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네, 제가 이 사진을 뽑으면서 뭐 감정 표현이 정말 다르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좀 뽑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네, 한일 간의 제일 어려운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도 이런 스킨십에 대한 좀 생각 차이가 약간의 이 문제를 좀 어렵게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저께도 제가 우연하게 이제 I Can Speak 이 영화를 좀 봤습니다. 뭐 위안부 영화죠. 근데 이 영화를 보시면은 좀 아실 텐데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일본은 아직도 사과하지 않는다 뭐 이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일본 쪽에서는 아니 여러 번 했는데 뭐 이런 건데, 근데 왜 이런 차이가 계속 몇십 년 동안 계속 이어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뭐가 제대로 된 사과인지 그거에 대한 생각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택시 기사분이나 뭐 이런 분 뭐 여러 뭐 술자리나 이런 데 나가서 많은 한국 분들에게 왜 할머니한테 좀 할머니께 찾아뵙고 아베 천리가 아니라 뭐 아베가 가서 그냥 이렇게 안아주면서 할머니를 눈물 좀 갖다 주시면 이거를 깨끗하게 끝난다. 왜 그거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아마 100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못하냐? 이건 뭐 물론 뭐 아베 천리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근본적으로는 일본에서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께 좀 다가가서 안아준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누가 봐도 아베가 와서 제대로 사과했구나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장면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거의 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이 이거 외국인의 의견에 경청해 준다는 건데요. 근데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이 이거 중앙 산대이고요. 그리고 이쪽 왼쪽 이거 조선일보의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6월부터 시작하는 섹션 신문인데, 네, 이거는 뭐 제가 여기 나가 있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 사회가 어떠냐,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중앙하고 조선입니다만 다른 매체한테도 제가 여러 번 뭐 전화 인터뷰도 받고 그런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일본에서 물론 아예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외국인이 어떻게 보고 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에 있어서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다 보니까 물론 관심이 있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보는구나 이런 거를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는 정말 일본도 좀 이런 거는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는 2014년 5월 달에 계속 제가 제 아들이 얘기를 해서 좀 그러는데, 예, 이거는 제 아들이 갑자기 좀 집에 있을 때 혈병을 보게 돼서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거는 제가 다 기록한 겁니다. 그때 그 소변을 언제 얼마씩 했는지, 뭐 이런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제가 다 시간도 다 기록하고 뭐 그랬던 건데요. 근데 그때 입원했던 그 경험이 정말 저한테도 큰 뭐랄까 추억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될 그것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네, 일본 같으면은 절대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거 일본 한 병원에서 아이들에게 이거 보여주는 뭐 팜플렛 같은 건데요. 네, 그때 입원했을 때 제 아이가 아직 유치원생 6살이었는데, 근데 6살이라도 9시 밤 9시가 되면 저희 부모님도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네, 여기 잘 때도 아빠, 엄마랑 떨어져서 혼자 병원에서 잔다. 네,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여기서 같이 기다리자.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는 모든 걸 24시간씩으로 가족이 해야 되는 거다. 이런 거는 물론 힘든 아이한테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바로 그 1년 후에 메르스 사태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좀 문제 제기가 됐었고, 아마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아무튼 그래도 가족이 계속 곁에 있어줘야 된다는 거는 그 가족 중심, 이거는 일본에서는 좀 볼 수가 없는 한국의 뭐 어떻게 보면 독특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뭐 다 아시겠죠? 네, 이거는 2014년 8월 달에 제가 광화문에서 찍은 건데요. 네, 이거 오그라게라고 제가 이렇게 달았는데, 이 사건을 상징하는 단어가 억울하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억울하다는 단어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편하다하고 억울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정말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한국 문화인 것 같은데, 이 억울하다도 또 이거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억울하다고 할 때는 뭐랄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뭐 이렇게 돼버렸다, 약간 이런 식 뉘앙스가 있다는 건데, 이런 뉘앙스의 단어가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네, 아무튼 제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뭐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아마 의견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어떠다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건에 상징하는 단어는 억울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거 뭐 다 더 아시겠죠? 이거 2016년 11월 달에 광화문에서 찍은 겁니다. 커다란 힘이 되는 설림 뭐 이런 건데요. 네, 또 하나 이쪽도 이거 서울역에서 했던 뭐 보수 단체의 집회입니다. 네, 이거는 사실 일본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런 거는 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는 하나의 방향으로 뭔가가 있을 때는 뭔가 설리는 것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갈 때는 아주 근전적인 커다란 힘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특히 일본 같은 나라에서 볼 때는 조금 뭔가를 좀 생각해 볼까 하는 그런 여유를 안 주는 그런 조금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한국 영화를 보니까 어저께 본 그 I Can Speak도 그랬듯이 영화가 한 2시간짜리였으면 마지막 한 1시간 20분쯤부터 뭔가 갑자기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다 뭔가를 좀 이뤄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진짜로 이게 성사가 될 그런 장면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컨대 그 남도도 그렇고 그리고 변호인 뭐 면량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처음에는 약간 어려운데 주인공이 근데 후방에 갈수록 주변 사람들도 다 그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가 될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것도 정말 일본에서 볼 수 없는 겁니다. 예, 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예, 이거 북한인데요. 예, 생활 속 핵미사일 뭐 이렇게 제가 따랐습니다. 제가 이 북한에 간 거는 2012년 하고 2016년 작년 두 번 갔는데요. 근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북한이 외국 언론에 처음으로 집안 취재를 허가해 주신 허가를 해준 그런 기회다 보니까 그때는 뭐 천진, 뭐 함흥, 원산 이런 데 가봤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거는 아직 그때 2012년 9월달 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김정일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었는데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작년 거예요. 그래서 단대회 했을 때였죠. 근데 이 사진이 찍은 게 이거 어디냐면 이거 2015년 6월 달에 생긴 김존숙 평양 제사 곤장이라는 곤장의 어린이집입니다. 근데 어린이집 취재를 갔더니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그렇고 이 어린이집 건물 입구에다가 뭐 초성 이렇게 써 있는 로켓도 있고요. 그림이.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핵 미사일 개발에 뭔가 기여를 하면은 좋은 뭔가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꿈을 크게 하는 그런 뭐랄까 하나의 아무튼 이런 게 좀 볼 수 있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는 물론 제일 가까운 뭐 바로 그쪽에 있는 나라이지만 북한의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잘 전달되어 있을까 이런 거를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울 특파원으로 갔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뭐 특히 요새는 남북 관계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기자분들이 북한에 가서 취재할 수는 뭐 사실상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특히 방송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송사들이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진도 그렇고 동영상도 그렇고 북한의 지금은 현실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뭐 핵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런 거를 기사를 쓰실 때도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사실은 그 다음 사진이 중국어이고 제가 생각하는 한국하고 중국의 약간의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사진은 2015년 12월 달에 부산에서 생긴 일제 간제동원 역사관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는 뭐 서대문 현무소 뭐 이런 데도 갔다 왔고 좀 여기저기 기념관 같은 데 좀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에서는 뭐 잊지 않게 뭐 이게 핵심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좀 약간 슬픈 음악도 나오고 감성적으로 뭔가 우리 잊지 않게 하자 뭐 이런 식 메시지가 있는데 이거는 중국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2014년 3월 달에 제가 신양에 갔을 때 찍었던 건데요. 이거는 만주 사건이 일어나는 9.18 역사 박물관이라는 데 있는데요. 네, 이걸 보시면은 맨 위에 충일의호 뭐 이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은 제가 작년에도 베이징의 항일 전쟁 기념관 뭐 이런 데도 갔다 왔는데 맨 마지막 메시지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뭐 물론 일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거는 사실 한국보다 더 심해요. 심하지만 근데 맨 마지막에는 아무튼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자는 메시지가 좀 분명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다만 중일 할 때 1이라는 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아마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는 거는 좀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중국하고 한국은 조금 역사 문제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태도 뭐 이런 게 좀 일본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네, 이것도 다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부산 총영사관 앞에 생긴 소녀상인데요. 네, 이 뭐 소녀상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아이들 교육시키기라고 했는데 이 노란색 잠바를 입고 일본을 비호하는 할 때 하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남자애인데요. 아마 초등학생이겠죠. 네, 제가 여기저기 취재를 다니다 보니까 뭐 수요 집회 같은 것도 그렇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이들에게 좀 교육을 시켜야 되고 뭐 역사 문제에 대한 뭐랄까 생각을 좀 깊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이실 텐데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일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습니다만, 근데 제가 한 가지 약간의 좀 걱정하는 거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본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좀 자주 제가 봤습니다, 여기서. 근데 실제 일본에 갔더니 뭐 아니었더라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만 명이 한국 분들이 관광에 일본에 가시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과연 아이들이 좀 이런 식으로 계속 시키면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한 그 다음 날 신문들인데요. 네, 한국은 롱, 일본은 기록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거 특히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뭐 좀 전체적인 성향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딱 뭐 입장이 정말 확고한 거죠. 네, 일본은 물론 뭐 산케이 신문 뭐 이런 데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기록을 위주로 아직도 뭐 신문을 볼 때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나중에 볼 때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사를 씁니다. 그래서 뭐 추석 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한 뭐 제일 긴 매체는 뭐 일주일 동안 신문을 쉰다든가 정말 부러운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일본에서 왜 그게 불가능하냐? 그거는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후에라도 모두가 다 알고 있더라도 처음부터 보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지난 후에 뭐 일주일 전 일이었는데도 뭐 아베 총리는 그날을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국회 답변 뭐 이런 것도 신문에 잘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못 보죠. 예. 네, 이거 혹시 여기 안 계시면 좀 좋겠는데요. 예, 또 빨리 이거는 올해 2017년 4월달에 이거 세월호 추모식 때 제가 찍은 겁니다. 네, 이런 것은 일본에서는 좀 볼 수가 없는데요. 물론 뭐 저도 전치부에 있을 때는 뭐 기자회견에서는 다 이렇게 받아치고 이런 거는 했지만 근데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는 이거는 일본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할까 하는 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인터넷 위주로 하는 거 그거는 물론 첫 번째이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은 언론이다 보니까 일단은 좀 빨리 이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거 맨 마지막 사진인데요. 가족보다 가까운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30대 마지막 생일을 축하해주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네, 기자 친구 후배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연수도 안 했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제가 어떻게 혼자 취재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너무 많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와서 어떻게 했냐 일단은 한국 언론의 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 정말 생존 문제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지내와서 뭐 어떤 날에는 본인의 취재원을 소개해 주면서 같이 술 먹거나 이런 날도 있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서도 좀 계시지만은 뭐 언니, 뭐 오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아주 친한 뭐 선배들도 생겼고 그리고 저한테 뭐 누나 뭐 나 다음 달에 뭐 결혼한대요 뭐 이렇게 해주는 후배들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여기서 해외 출장 나갈 때 항상 여기에 혹시 한국 기자가 없을까 하는 걸 먼저 좀 알아보고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습관이 됐는데요. 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 식량에 갔을 때는 제가 한 번도 이쪽에 가본 적이 없어서 좀 불안했었는데 알아봤더니 한 통신사의 특파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연락하고 뭐 son양이라는 지역이 어떤 건지 조금 좀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갔는데
근데 아직은 그때는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통북산성이 반일 감정이 아주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혼자 공항에 오게 되면 좀 걱정이다 해서 얼굴도 모르는 저를 보러 마중 나와주시는 그런 좀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말 4년 반 동안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는 한국의 기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서울신문의 김기준 기자라고 하고요. 오누키 기자분하고 이제 류 선배님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그 오누키 기자께서 마지막에 조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한국의 언론 상황하고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이 선배께서는 일본 가셨을 때 좀 이 언론 취재 환경이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것들 좀 에피소드 같은 거를 하나 좀 해서 해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좀 간단하게 그럼 제가 이제 저희 SBS하고 니테레하고 NTV하고 이제 협력사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 있는데 그 니테레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이제 거기는 뭐냐면 방송 기자를 따로 뽑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제부장이 카메라 기자 출신 또는 마케팅 부장 출신. 그래서 그쪽 이제 한국 특파원 하셨던 그 일본 특파원 하셨던 선배들이 일본만큼 그러니까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문 기자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방송 기자들은 기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리포트를 할 때도 우리는 이제 기자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이 메인 뉴스 같은 경우 이 성우가 이제 뉴스를 하고 또 이제 뭐냐면 대표로 이제 아나운서가 이제 돌면서 이제 현장을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까지 정치부장 하셨는데 다음 날 이제 마케팅 부장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하고는 언론 그리고 아까 이제 기록하고 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사회 비판적인 그런 성향은 좀 우리보다는 훨씬 약한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놀랐던 게 3.11 대지진에 대해서 이제 CCTV가 나중에 공개됐는데, 그러니까 저 도쿄전력에서요. 그 전력에서 공개된 화면이 1년 거의 지났는데 그것도 이제 편집된 화면을만 공개됐어요.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의를 달지 않더라고요. 우리 같았으면은 그런 큰 일이 터졌는데 CCTV 빨리 공개하라고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약간 좀 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취재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잠깐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한국에서는 역시 뭐 지금 기자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기자세요? 뭐 이런 약간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고, 근데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 좀 잘못하면 큰일이 난다.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냥 기자 그렇군요. 아마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항상 이거는 양쪽이 좀 상반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 정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꾸로 특히 외교부나 이런 쪽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다. 일본은 정치인이 말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이 다 뭐 이야기를 다 한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 다 미리 얘기가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아무튼 여기가 더 사회적으로 뭐랄까 좀 인정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헤럴드의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 오늘 강연 잘 들었는데요. 저 오누키 도모코 기자님께 궁금한 점이 있는데 아까 그 한국 기자분들 그 속보 경쟁하는 장면을 보시고 일본에서는 좀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일본에는 그럼 속보 경쟁이 없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뭐 한국에서는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면 중심의 기사에서 이제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게 좀 언론사들마다 고민도 있고 한데, 일본에서는 그럼 온라인 기사 같은 것은 압박이 따로 없으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속보 경쟁이라는 거는 이거는 특히 제가 신문사에 있다 보니까 아예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거는 뭐 NHK가 하는 거지 약간 좀 이런 인식이 있어서, NHK에서 항상 좀 사실은 좀 뭐 예를 들어서 내일 아베 총리가 해상 뭐 이런 속보가 나오는데, 뭐 NHK니까 당연히 그렇지,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특히 방송사는 속보 위주로, 근데 저희 같은 신문사는 아직도 종이신문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인터넷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한국하고 비교하면은 아직도 일본에서는 온라인만 올리는 기사는 많지는 않고, 그리고 또 빨리라는 거는 특히 종이신문에서는 그것보다 빨리라기보다는 역시 정확성 그리고 깊은 분석 이런 거를 위주로 좀, 오히려 더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될수록 이런 거를 저한테 요구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예, 저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인데요. 저희 오누키 특파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질문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궁금했던 건데, 그 말씀을 하니까 조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보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자들은 이제 신문이나 방송의 전통적인 매체가 갖고 있는 그 메리트나 이런 게 많이 줄면서 신문 구독 부수가 줄고 방송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고 하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 기자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불안도 많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 있는 기자들은 그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주류 이제 언론 매체가 그 일본의 그 편집국 방식, 그러니까 도제식 수습 기자 교육, 그리고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등등의 편집국 부서 배치 체계가 일본식 체계를 많이 배워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수습 기자 이 도제식 교육 방식도 지금은 많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도 사실 많고, 그리고 이 전통적인 부서 배치 체계도 뭐 팀별, 뭐 복지팀, 교육팀, 사건팀 이런 식으로 팀별 체제로 바꾼다는 시도도 많이 우리 국내에 있는데, 그런 교육과 체계 방식에 대해서 일본에서 기자들은 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어떻게 대답을 드려야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큰 차이점이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저희 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 일본에서 역사가 제일 오래된 신문이다 보니까 이 종이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인데요. 그래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급속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그래도 아직 종이신문을 보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뭐 20대, 30대도 아침에 지하철을 타면은 이렇게 신문 보면서 출근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아직도 일본에서는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한국만큼 인터넷에 대한 좀 의지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높지 않다. 일단은 역시 종이신문이 신뢰도가 높다. 이런 인식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이거 조사 결과도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매체가 뭐냐 하면은 종이신문이 제일 높고 한 뭐 80% 뭐 이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평균 연령이 한 41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국도 지금은
초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고민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팀별 뭐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똑같겠지만 일본도 입사를 하고 난 다음도 한 언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한 3분의 1 정도가 3년 이내에 뭐 그만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입사했을 때 2000년이었는데 그때는 뭐 아직도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이 안 간다는 게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일에 충실하게 열심히 한다. 뭐 이런 좀 이상 문화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절대 이런 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면 다 그만두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방 지국에 저희는 입사하면은 다 무조건 지방에 가서 거기서 한 5년 정도 뭐 배우게 되는데, 근데 지방 데스크의 제일 큰 고민은 어떻게 이 젊은 기자를 좀 키우면서 신경도 좀 쓰고, 네, 그렇다고 저 힘들어서 이제 출근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 듣지 않게 할까,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근데 이 고민이 아마 생긴 지 한 5년은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그 최근에 이제 일본 방송 분석한 보고서 같은 게 있는데요. 보면은 일본 방송에서 이제 그 시청률이라든가 그게 상대적 우리하고 비했을 때 훨씬 덜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익이라든가 여러,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우리 같이. 물론 이제 출판 산업이라는 게 보면은 규모가 확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들 많이 줄어든 건 맞고 CD 판매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게 우리만큼 이렇게 급속하게 되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는 걸로, 그런 부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오누키 특파님께 여쭙겠습니다. 연합뉴스 송병승입니다. 저 그 취재 현장에서 제가 일본 기자분들하고 취재 경쟁을 한 경험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일본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북미 회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취재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이 그 한반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그 제가 일본 신문을 가끔 보면은 그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 문제나 뭐 또 우리나라 국내 정치 문제도 그 국제면이 아니라 일본 신문의 뭐 정치면이나 종합면 같이 내신처럼 취급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건가요? 예. 네. 예. 이거는 뭐 당연히 한반도가 바로 뭐 옆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뭐 당연히 옛날부터 계속 관심 뭐 갖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처음에 북한에 갔을 때부터 한 10년 정도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일 관계는 안 좋았고, 저도 그때 외무성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저는 잘 좀 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 기사거리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군내 정치, 한국 군내 정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국제명이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근데 2012년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이명박 대통령의 그 뭐 독도 다케시마 방문부터 그때부터 뭐 물론 뭐 한류 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한국 정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아마 이거 MB 저는 대통령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북한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좀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뭐 그러니까 뭐 북한은 뭐 대충 알았어 뭐 이런 식이었고,
근데 한국은 좀 왜 그럴까 이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특히 주간지가 일본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간지 제목을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이 주간지의 제목이 한때는 모든 게 북한이었는데 그때쯤부터 한국이 앞서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 나가 있으면서 하는 일도 특히 저는 2013년 4월에 여기 부임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일 관계가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가 다 일면에 나갔습니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관심도 계속 많아졌습니다. 최근에야 이제 조금 관심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래서 대선까지는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관심까지 모든 게 거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국내 정치 수준으로 모든 게 기사거리가 됐고 그 한편에 북한에 대해서는 덜 관심이 없었다가 다시 그게 대선 끝나고 나서 한국이 이제 좀 안정화된 것 같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새로운 분이 나오시면서 뭔가 새롭게 좀 변화가는 것 같다. 이렇게 된 다음부터 바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싸움이 시작해가지고 다시 북한 쪽으로 지금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6개월 연장 그때도 옛날 아니지만 한 6개월 전이었으면은 아마 그것도 일면에 나갔을 텐데 그 기사는 그제면에 정말 조그만 이만큼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지금은 김정은에 대한 아니면 북한에 대한 거는 모든 게 기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일보 고세욱이라고 합니다.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원래는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앞에 기자분들이 다 해주셔가지고 전 좀 기자 업무와 좀 다른 얘기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는 그 얘기 듣다 보니까 과연 그럼 한국의 민족주의 한국의 집단주의하고 일본의 집단주의가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은 아까 유 선배도 말씀하시고 한 것지만은 굉장히 일본 사회가 집단주의적이고 배제를 좀 두려워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은 제3자가 보는 한국의 또 특징이 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배제, 소위 말해 왕따를 두려워하는. 아까 그 오누키 기자님이 말씀하셨죠. 일본에서 볼 수 없는 이 쏠림 현상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한국적 집단주의 문화를 좀 상징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어떤 게 여론이고 어떤 게 대세다 그러면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고 괜히 거기에 발을 안 디디면은 쟤는 좀 이상하네. 이를 소위 말하는 숙골이니 뭐 좌파니 뭐 이런 식으로 막 낙인을 찍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쏠림 현상이 더 가속화되는. 이를테면은 거리 응원도 그렇고 그거 좀 보면은 일본인이 보기엔 저런 건 있을 수 없다 하지만은 그것도 상당한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집단주의하고 일본의 집단주의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일본은 그러면은 스트라이크라는 게 거의 없는 좀 나라인지 왜냐면은 60년대 말에 뭐 공산주의에 심취한 일본 대학생들이 어디도 점령하고 심하게 뭐 그런 것도 있었다 그러는데 요새는 진짜 계속 아까 그 한국의 특성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억울함을 간직하고 이걸 무조건 표현을 해야 이게 좀 직성이 풀리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본은 그러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그런 거를 국민들이 그 항의하는 거는 결국 투표 말고는 굳이 뭐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제도적으로 다 그게 수용이 되는 국가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두 분 아무나 말씀하셔도. 일단 아까 그 집단주의하고 좀 설명을 좀 시간이 부족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 집단주의적 일단 그 개념이 좀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단주의가 어느 쪽이 강하냐고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보면 미국이 훨씬 더 강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단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조금 좀 그렇게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한국과 일본의 집단주의를 나눌 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 한국 특성이 이제 아까 오누키 상도 얘기를 했는데 가족 중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혈연 이런 쪽이 되게 강하고 이건 물론 제가 연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집단이라는 게 학교나 어떤 그 직장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제 공공. 그래서 이제 공사 구별도 일본 같은 경우 이제 공사 구별이 되게 엄격하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떤 그 공에 대한 그것이 개인에 대한 것은 좀 사사로운 것이다. 좀 그런 걸 조금 더 좀 약간 조금 더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공을 우선시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인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일본은 집단주의면서 또 개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성향이 좀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사생활 좀 중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까 그랬는데 박훈 교수의 어떤 저는 그 표현이 아주 명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 서구에서 근대화되면서 생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컨셉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을 바라보면은 상당히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개념이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쏠림 현상도 이제 집단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인데 좀 다르다. 그러면서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개인에 대한 어떤 중시라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립 허용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개인주의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개인의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강하게 그리고 국가가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식 자체가 강하게 있는 개념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럼 고립 허용주의는 뭐냐? 어떤 체제에 위협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무언가 집단의 이익과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용서가 없다. 그래서 아까 이제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저도 일본과 한국이 뭐 공동체나 이런 거 좀 비슷하지 않냐고 생각했는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일본이 훨씬 더 강하고 특히 이제 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 자기의 분수를 알아야 된다, 자기 지위를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되게 강한데 저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는 이제 그 지배계층이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이제 비교적 이제 지배계층의 어떤 이동이 비교적 활발했었던 편이고 저희가 볼 때는 안 그렇지만은 뭐 식민지 시대라든가 이제 한일병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6.25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부분이 덜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배계층이 결코 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완고하고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심리학적 연구를 보면은 일본이 집단주의적이라는 어떤 그런 성향 지표로 나타난 연구는 별로 없어요. 의외로.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하고 집단주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좀 아까 그래서 이제 그 구별을 약간 그렇게 좀 다르게 했던 겁니다. 예. 네, 저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일본이 더 집단주의가 강하다. 근데 일본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더 강하다.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 이런 걸 좀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이거다 하는 뭐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아직 좀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는 뭐 아까 그 유영 선배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렇게 썰림이 이 현상이 나타날 때는 뭔가 사회적인 이슈라든가 이런 거 본인의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뭐 페이스북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페이스북은 일본에서는 그거 본인의 의견을 절대 이거 밝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런 집단주의는 물론 있지만은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유행이라든가 뭔가 그런 본인의 전체적인 뭔가 생각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행동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촌부의 잘못된 촌책을 왜 비판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하다고 아마 느끼실 텐데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촌부에 대한 신뢰 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신뢰가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주 세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런 걸 아마 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는 잘못된 거다 이런 식 생각은 갖고 있지 않는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아베노믹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특히 젊은 그 대학생들이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일본 계사신문인가 어딘가에서 있었는데 오히려 더 보수적이래요. 젊은 사람들이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전체적인 지지율이 지금은 조금씩 떨어지면서 한 35, 6% 정도인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52%입니다. 제일 높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뭐 그거는 뭐 아마도 취업이 어렵지 않아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 지금 상황, 앞으로 계속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대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게 대체적인 지금은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는 제가 느끼기로는 좀 정반대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더 고리에 나가고 더 권리를 주장하고 이런 게 좀 이런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 그 관련해서요. 일본에서 그 익기라고 농민 반란 같은 게 있었는데 반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매뉴얼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 우리가 생각할 동아혁명 이런 거 같은 건 절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역사를 얘기할 때 아래로부터 혁명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아래 밑에서 이제 욕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부에 대해서 믿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위로부터 혁명이 많이 성공을 한 것도 있고, 그 제도 공정성 신뢰라고 하는데 신뢰 중에서도 이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가 굉장히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라는 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걸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보통 사람들끼리 서로 믿는 거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편인데 이 법, 제도 이런 어떤 거기서 대한 불신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신뢰 사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